어찌 갈수록 결석이 많아요? 그렇게 내가 보기 싫은가? 오늘은 개별적 종교실무라고요. 우리 종교실무는 광범위합니다. 민법이라든가 등기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끌어다가 문제를 다 내면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실무가 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테마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여러분 교재로는 오늘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혹시 민법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배웠습니까? 최근에? 안 배웠습니까? 네. 대답해도 돼요. 안 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82쪽에 제5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찾았습니까? 거기를 줄여서 이렇게 부르죠. 부동산 실명법. 보통 우리 종교 실무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이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러니까 199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법은 왜 만들어졌냐? 한번 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의신탁이란 말 들어봤나요? 네. 민법이나 등기법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 등기법, 종교실무 세 과목에서 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14회로 기억을 하는데 14회 때는 세 과목에서 각각 한 문제씩 해서 총 3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이 뭔가?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권리자 또는 실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갑이 그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게 부담이가 세금 문제고 또 강제집행, 경매가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등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을은 등기 명의자가 되겠죠.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걸 하죠. 이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게 뭐냐? 네 이름으로 등기하지만 권리는 내가 갖겠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케이, 좋아. 이렇게 된 겁니다. 친구지간에, 형제지간에, 배우자간에 종종재산을 종종외자, 그러니까 종종재산을 종종의 종원종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럴 때 실권리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등기부상 명의자를 명의수탁자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통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그래서 이자간 등기명의신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명의신탁이 주로 납품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니까 1995년에 실명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실명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명의신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에서 요거를 갖다가 규제할 때 요렇게 이제 규제를 합니다. 여기는요, 만약에 명의신탁을 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이제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과 등기가 무효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갑에게 귀속되고 있다. 등기가 무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금지해요.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걸 제재를 하죠.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해요? 무효로 하고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재를 하는 걸 핵심으로 하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명의신탁을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건 빼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양도담보. 여러분 양도담보 들어봤어요? 네. 가등기담보 그리고 상호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종종재산 있죠? 종종재산을 종종 외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배우자간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돼요. 포함되는데 나쁜 목적이 없을 때 특례를 인정합니다. 여기가 이제 종종의 재산을 종종 외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거 파평윤씨 종종재산을 파평윤씨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그리고 배우자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되는데 나쁜 목적이 없을 때 특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1995년에 부동산 실명법을 만들 때 명의신탁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처벌하고 제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정한 것은 빼주는 거죠. 제외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것은 포함되지만 나쁜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나쁜 목적이 있다면 원칙을 적용하고 나쁜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이걸 반드시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584페이지 584페이지 보면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 먼저 1번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여기 보세요. 양도담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자,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당권 설정해 주는데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를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해놨잖아요. 돈 빌리려고. 이렇게 양도 방식으로 담보 설정했다 해서 이거를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가등기담보도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양도담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명의신탁한 거죠. 딴 사람 앞으로 등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쁜 목적이에요? 돈 빌리려고 그런 거야? 그렇죠. 돈 빌리려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건 제외시켜준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2번 상호 명의신탁 별표하시고요. 출제자가 시험에 낼 때는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출제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데 밑줄 쳐요.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 자, 이게 뭔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여기 한 필지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필지의 토지인데 이거를 쪼개서 소유하는 거야.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구분해서 소유합니다. 한 필지인데 구분하죠. 그래서 이쪽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이쪽은 을이 소유하고 있죠. 내가 이거 가질게. 네가 이거 가져. 근데 등기는 공유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의 등기가 빨간색이에요. 그럼 빨간색 갑의 등기가 지분 2분의 1로 토지 전체에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2분의 1 지분 등기했으니까. 그 다음 을의 등기가 노란색이에요. 그럼 을의 등기도 2분의 1 지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전체에 등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 땅은 갑의 땅인데 을의 등기, 노란색 등기가 Y에서 하나에서 Y죠. 다시 이쪽 땅은 누구 땅이죠? 을의 땅입니다. 그런데 요 분홍색 등기가 Y에서 하나에서 Y죠. 그러니까 내 땅에 네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네 땅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효과가 있잖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명의신탁했다. 해서 이런 걸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출제자는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 구분 소유자의 무슨 등기? 공유등기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이런 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신탁재산.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의 사실을 등기한 경우, 짧게 신탁등기가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제외되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보시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등기, 양가상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외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이번엔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빚을 졌어. 사업하다가. 그래서 경매가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부인 있죠. 자, 이렇게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을 와이프 이름으로 등기했죠. 이런 걸 우리가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돼요? 포함돼요? 포함되죠. 이게 제외되는 거고 이쪽은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한 이유가 세금을 면탈하려고 조세 포탈, 그리고 경매를 피하려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쁜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쁜 목적 있죠. 나쁜 목적이 있으면 원칙을 적용해요, 예외를 적용해요? 원칙을 적용해야죠. 원칙을 적용하니까 유효, 무효? 무효가 되고 제재를 해야 안 해요? 제재를 하겠죠. 근데 나쁜 목적이 없어. 남편이 벌어놓은 돈으로 집 살 때 와이프 이름으로 샀죠. 나쁜 목적 없어요. 자, 이렇게 나쁜 목적이 없다면 원칙을 적용해요? 특별한 예외를 적용해요? 특별한 예외. 그래서 예외가 적용되니까 유효, 무효? 유효가 되고 제재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종종재산, 배우자 간, 그리고 종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가 있으면 종교단체 밑에 그 산하 조직들이 있어요. 산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걸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까지 세 가지가 여기 있는데 지금부터 약정에 포함되지만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는 걸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로는 584페이지 밑으로 내려가 3번이 있어. 3번. 네모 3번.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자, 1번 특례가 인정되는 명의신탁. 1번 종종의 동그라미. 종종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종 외의 자명의로 등기한 거. 여기 보세요. 파평윤씨 종종재산을 파평윤씨 종원종의 개인 이름으로 등기할 때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고요. 2번 배우자의 동그라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할 때. 3번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종교단체 걸 산하조직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산하조직 걸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하조직이 가지고 있는 걸 그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거죠.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종배종 그래. 종배종. 얘네들은 포함되는데 봅시다. 밑에 가로 1번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목적의 동그라미. 이런 걸 우리가 나쁜 목적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나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끊고. 이게 뭐예요? 나쁜 목적을 제외하고는. 나쁜 목적이 없다면 효력이 인정되고 등기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형의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등기했어. 형의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등기하면 제외돼요? 포함돼가지고 특례가 인정돼요? 전면적으로 적용돼요? 다시 제외돼요? 특례 인정이에요? 원칙 적용이에요? 원칙 적용이죠.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요거는 배우자 간에는 여기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는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특례를 인정한다. 여기는 아예 빼준다. 제외.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특별한 예외를 인정한다. 여기는 아예 빼주마. 제외시켜주마.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주목하시고요. 먼저 효력 측면에서 보자 이거예요. 효력 측면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 등기로 인한 물권 변동은 무효다. 그러니까 약정도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 소유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다 가백에 귀속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걸렸다, 적발됐다. 그러면 일단 이 친구에게 과징금을 때립니다. 자, 과징금을 때리는데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따라서 10억짜리 부동산이면 최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맞아야 돼. 그런데 이쪽이 수탁자죠. 이쪽은 과징금이 없어요. 자, 신탁자가 과징금 두드려 맞았어. 17%짜리, 23%짜리 맞았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등기를 말소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돼. 그런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때립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은 1차, 2차로 나눠져요. 그래서 1차 이행강제금은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때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탁자는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벌칙인데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맞아야 되고요. 수탁자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맞는데 요런 게 이제 민법, 등기법, 우리 중개실무 세 과목에서 출제가 되는데 민법에서는 주로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거 따지고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니까 폭이 더 넓죠. 이쪽을 외울 땐 5년에 2억, 3년에 1억, 5, 2, 3, 1, 5, 2, 3, 1가 이제 우리가 중개사법령 공부할 때도 5, 2, 3, 1 이 숫자가 나와요. 따라 해봐요. 5, 2, 3, 1, 5, 2, 3, 1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옛날에 치사하게 이렇게 낸 적도 있어. 5년에 3억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인데 3억 숫자를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 칠판에서 정리해 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원래 이제 신탁자와 수탁자, 자, 둘 사이에 명의신탁을 해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이 나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니까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돈은 자기 통장에 넣어라. 금융실명제 2탄으로 부동산 실명제를 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명의신탁의 경우는 원칙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이 적용되면 무효로 하고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하고 하지 마. 했어? 일로 와 하고 때린다 이거죠. 자, 무효는 어떻게 되냐면 약정 등기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 근데 예외가 적용되면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재는 과징금은 30%예요. 30% 범위 내에서야.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7%, 23%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이행강제금은 1차와 2차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 2차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탁자는 5년에 2억, 수탁자는 3년에 1억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 제외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제외되는 거 이겁니다. 바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 신탁, 신탁 등기가 된 경우는 아예 빼줘 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양도담보 했다, 상호명의 신탁했다 그러면 이거는 유효 무효? 다 유효죠. 다 인정해 주니까. 다음 아까 제가 종종 배우자 나오면 포함된다 제외된다? 예, 제외는 여기 있잖아. 다시 종종 배우자 나오면 포함돼 제외돼? 포함되는데 납품 목적이 있으면 원칙, 납품 목적이 없으면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는 게 바로 세 가지죠. 종배종, 양가상신, 종배종. 자, 여기는 특례 인정이야. 포함되고. 그래서 납품 목적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래서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여 유효로 하고 제재를 하지 않겠다. 즉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의 적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명의신탁을 해도 납품 목적 없으면 실명법으로 처벌받아 안 받아? 안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빚을 많이 져서 경매당할까봐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무효로 하고 처벌하고
남편은 5년, 아내는 3년 사이좋게 다녀와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 명의신탁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로는 585쪽에 4번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의 1번 2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고 한 장을 넘기시면 586쪽에 2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고 이런 걸 중간생략형이라고 그래. 587쪽에 3번 계약 명의신탁 해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칠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동산이 있고 신탁자 갑이 있습니다. 수탁자 의 있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네 이름으로 등기할게. 대신 네 이름으로 등기하지만 내가 갖는다, 권리는. 자,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그리고 등기를 했죠. 이럴 때 약정 등기는 모두 뭐야? 무효다, 그 얘기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건이 걸렸다.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제재를 받죠.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5년 이하. 자, 이쪽은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있다 없다?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없고 벌칙만 있어요. 3년의 1억. 근데 현재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어. 제3자에게 처분한 거죠.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 이 등기가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이 사람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모르고 살 수 있잖아. 모르고 샀다 이거야. 그런 걸 뭐라고 그러지? 선의. 선의의 제3자 권리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선의의 제3자. 그런데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알고 샀어. 악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그래서 선악불문 권리 취득합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빚, 통, 착사강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빚인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차고사기, 강박 이쪽을 보게 되면 주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근데 여기는 선악불문 대항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신탁자는 약정과 등기가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모두에게 신탁자가 대항하지 못한다. 뒤집어서 선악불문 얘가 권리 취득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어? 이 사람의 배신행위에 이렇게 적극가담했다고. 적극가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적극가담을 하게 되면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때는 무효입니다. 그때는 무효.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꼬드기고 야 나한테 넘겨 막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런 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적극가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때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횡령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재산을 보유하던 자가 그걸 처분해서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거야. 횡령은 남의 재산을 처분해서 재산적 이득을 취할 때 여러분 근데 배임죄라는 게 있어요. 배임죄.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중매매 들어봤습니까? 자, 제가 말이에요. 제1 매수인에게 팔았어. 그리고 중도금을 받았어요. 근데 제2 매수인에게 또 팔았어. 이중으로 팔았지. 그러면 이때 팔 때 내 거를 팔았어요? 남의 걸 팔았어요? 다시 제가 제1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한번 팔았어. 중도금까지만 받았어. 그리고 제2 매수인에게 또 팔았어. 이 뭐야? 이중매매, 이중매도. 자, 이때 이중매도 할 때 제 걸 팔았어요? 남의 걸 팔았어요? 제 거 팔았죠.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잖아. 그래서 제2 매수인에게 팔면 제1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라고요. 남의 걸 팔아먹으면 횡령이 되는데 지금은 내 거잖아. 내 거를 이리 팔고 이리 판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 이 사람을 배신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임과 횡령이 조금 다르죠.
아무튼 이제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자,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매도인 갑이 있어요. 매도인 갑으로부터 을 매수인이 사요. 자, 이렇게 매매를 했지. 자, 이 매매 문제 전혀 없죠. 부동산 매매가 됐잖아요. 그런데 매매를 했으면 매수인들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해야 돼. 이렇게 등기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것에 부담이 있어.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번에 부동산 사놓은 게 있는데 내 앞으로 등기하자니 부담되거든. 네 앞으로 등기했으면 좋겠어. 단, 네 앞으로 등기하지만 내가 물건을 갖는다 했더니 오케이 한 거죠. 자, 이 명의신탁 약정을 토대로 등기를 어떻게 하냐면 수탁자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하더란 말이죠. 자, 이런 걸 세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등기를 딴 사람 앞으로 하는 거죠. 계약은 내가 했고 등기만 딴 사람 앞으로. 자, 이럴 때 말이에요. 매매는 유효입니다. 매매는 뭐라고요? 유효. 그러나 약정과 등기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예요. 따라서 수탁자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원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거야. 이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귀속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약정을 해지하여 이렇게 등기해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유효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위권을 행사해서 이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다음에 유효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렇게 이전해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소하고 이렇게 가져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사법상의 효력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 사건이 걸렸다. 신탁자는 5년에 2억, 수탁자는 3년에 1억,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있고 이거는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없죠. 그래서 아까 봤던 제재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수탁자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처분했다면 제3자는 자, 선악불문 권리취득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몰랐든 알았든 권리취득하는 거야. 선악불문 권리취득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신탁자에 대한 횡령이 되지 않는 것은 신탁자께 아니잖아요. 지금 권리가 여기에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도 횡령죄가 없었고요. 지금도 횡령죄가 없습니다. 이따가 보게 될 세 번째 것도 횡령죄는 없어요. 자, 이번엔 계약명의신탁인데 주목. 이건 뭐냐면 계약부터 딴 사람 앞으로 한 거예요. 계약부터. 아까는 계약은 내가 하고 등기만 딴 사람 앞으로인데 지금은 계약부터 딴 사람 앞으로 하는 거야. 보시죠. 부동산이 있고 신탁자 을이 있으면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가 대가성 뇌물을 받았지. 뇌물을 현금으로 받았지. 근데 그 현금으로다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를 해야 돼. 그래서 재산 공개하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숨어 있는 거야.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장관이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부동산 사면 다 들통나지. 금방 소문나지. 그래서 야, 나는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가 계약하고 네 앞으로 등기해. 계약도 네가 하고 등기도 네 앞으로 해. 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네 앞으로 등기하지만 내 거다. 미리 약정을 하고 돈을 지원을 하지. 매수자금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하여 매도인과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매도인이 말이야. 매도인이 먼저 선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과 병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 경우는요. 등기가 됐을 때 그 등기가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되면 이 등기가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도인이 이 명의시타 약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다 뭐야? 악의의 경우는 뭐야?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몰랐으면 유효, 알았으면 무효가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부동산 매도인이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이 매도인이 선이야. 몰랐어. 명의시타 약정이 있었음을 몰랐어. 그러면 이거 유효 무효? 명의시타 약정은 무효예요. 약정 무효. 자, 알았어요. 알았어도 무효입니다. 무효.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매도인이 을과 병 간에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이 친구가 몰랐다. 몰랐으면 유효 무효? 등기 유효. 알았다. 등기는 무효. 그런데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이 약정은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 자, 집중하세요. 자, 그리고 등기는 몰랐으면 무효, 몰랐으면 유효, 알았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알았든 몰랐든, 몰랐든 알았든 무조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오케이? 그 다음에 등기는 알았으면 무효, 몰랐으면 유효.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PPT에다가 몰랐다고 그랬잖아. 선의의 경우라면 등기가 어떻게 됩니까? 선이라도 무효, 약정은 무효, 요놈 등기는 유효죠. 그럼 권리가 완전히 이 친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신탁자는 이렇게 이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얘 거예요, 얘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약정이 무효니까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고, 자기가 지원한 매수자금 있죠? 매수자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받지 과징금 벌칙, 이쪽은 벌칙 얼마? 3년에 1억. 그리고 지원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지원한 거. 부동산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때 수탁자 병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제3자는 역시 선악불문, 권리취득하는 거고, 선악불문. 그리고 팔아먹어도 남의 걸 팔았어요? 내 걸 팔았어요? 내 거. 그러니까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남의 거 해야 되는데 내 거니까 횡령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계약명의 신탁까지 다 공부를 한 건데, 이거를 제 과목에서만 강의해 주는 게 아니고 민법이나 등기법에서도 배우게 되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지문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시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權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 이거를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 그래. 이거를 다른 말로 상호 명의신탁. 자, 이거 포함돼요, 제외돼요? 제외잖아, 제외. 제외되니까 무효가 아니고 처벌 안 받죠. 따라서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다 그러면 틀렸죠. 유효잖아요. 계약명의신탁에서 아까 계약명의신탁이 고위공직자가 숨어있고 돈을 지원해가지고 네가 나가 계약해, 네 앞으로 등기해, 그거잖아. 그러면 신탁자, 고위공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 야 그거 내 앞으로 등기해 라고 할 수 없죠. 수탁자 거예요.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해서 선이라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에, 수탁자가 취득하죠. 고위공직자 아니고 나가서 계약한 사람,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이니까 이것도 틀렸죠. 여기가 틀렸어요. 주식회사와 직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무효해서 유효가 틀렸네요. 등기는 유효일 수 있는데 약정은 언제나 무효다. 알았든 몰랐든. 아까 했죠? 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안 배웠다며요? 교재는 592페이지입니다. 어차피 양쪽에서 다 배웁니다. 주목하시고요. 주목.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다라고 조건을 걸었어. 만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다면, 자, 여기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을 갑 임대인과 을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제가 주임법, 상임법, 경매 쪽 강의를 할 때 갑과 을이 나오면 갑은 언제나 임대인, 을은 언제나 임차인. 이렇게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 임차인이 이 집에 들어가, 이사 들어가 잘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병에게 그 부동산을 팔았지.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집을 산 사람, 매수인이죠. 양수인 그럽니다. 병이 임차인에게, 야, 이 집 누구 집이야? 그랬더니 을이 네 집이지. 이 사람 집이잖아. 이 사람이 집 샀으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너 나하고 계약한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이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병이 을에게, 야, 너 집 비워주고 나가. 집을 비워달라 그랬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되나요? 비워줘야 돼? 안 비워줘도 돼? 비워줘야 됩니다. 쫓겨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력이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매매가 임대차를 깨버린다. 물권, 소유권, 채권, 임차권, 물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임차권을 깨버립니다. 나가야 돼. 그러면 이 친구는 갑과 체결한 이 계약의 효력을 제3자 병에게 주장하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만 보증금 돌려달라 하고 비워주고 나가야 돼. 그러면 계약 기간을 채웠어, 못 채웠어?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임차인이 주거 생활은 뭐야? 우리가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 불가결한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지? 의식주. 의식주 중에 주가 없으면 잘 곳이 없잖아. 밥도 해먹고 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누구나 집은 필요하다 이거야. 누구나 땅이 필요하진 않아. 누구나 상가가 필요하진 않아. 그러나 누구나 집은 있어야 돼. 그래서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뭘 만들었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주택에 이사를 들어가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이 되고 이때부터는 계약력이 인정이 돼버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달라 하더라도 못 나가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이 집에 살 수 있게 된 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특별히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무슨 법에 대하여? 민법에 대하여 무슨 법? 특별법에 위치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한 주임법을 먼저 적용하고 주임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 보시고 여기 토지가 있어요. 자, 이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이때 임차인이 자, 부동산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어. 자, 대항력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안 생겨? 그런 거 없어요. 따라하세요. 정신을 차리자. 자, 목적물이 뭐야? 토지야, 토지. 그러면 도대체 토지에 땅굴 파고 이사 들어가? 무슨 땅굴 파고 이사 들어가냐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내가 들어봤어. 그런데 토지 임대차 보호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래 가지고서야 나중에 사무실 차려가지고 손님하고
토지 임대차가 됐는데 손님이요 여기다가 전입신고 해놓으면요 대학로 난리 나버려. 무슨 토지의 임대차 보호법이 어딨다고 그냥. 그런데 상가로 바꿔보자 이거야. 상가. 옛날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가 임차인들의 상인들이 장사하다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주택 임차인처럼 보호를 안 해주냐 하니까 나중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또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 상가 임차인도 보호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셨나요? 다만 상가가 일정 가격을 초과하면 상가법의 적용을 못 받아. 상가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면 주택은 아무리 싸든 아무리 비싸든 보증금이 적든 많든 주택 임대차는 다 적용되는데 상가는 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이쪽이 적용되고 초과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일부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주임법과 상임법의 가장 큰 차이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주임법이 만들어지고 한참 있다가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만들어졌고 우리 과목도 시험이 주임법밖에 없었으니까 중개사 시험에 주임법만 나왔다니까. 그 나중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그동안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임법을 안 내고 상임법에서 2문제씩 막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양쪽에서 충분히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요즘은 주임법 한 문제, 상임법 한 문제 꼬박꼬박 이렇게 내. 근데 이게 민법에도 또 나오지. 그러니까 민법 선생도 강의해야 되고 저도 강의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임법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있잖아. 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주임법이 적용 안 되죠? 그런 거 없어. 아무리 적어도 적용되고 아무리 많아도 적용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1,000만 원, 보증금이 1억, 보증금이 10억, 보증금이 20억이라도 법이 다 적용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웬만하면 대답 좀 해줘.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뭐에 적용돼? 주택에 적용되겠지. 그럼 주택이 아니면 적용 안 되겠지. 근데 이때 주택은 뭐냐?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법이 적용된다는 거야. 따라서 대장상의 용도는 오피스텔이야. 사무실이라고 말하자면.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죠. 그러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아셨나요? 자,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이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계약 당시로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옛날엔 이게 뭘로 쓰였냐면 점포와 사무실로 사용됐던 거야. 근데 점포와 사무실로 쓸 때 그때 당시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었어요. 세월이 흘러 용도 변경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주거용 건물로 바뀌었어요. 주거용 건물로 바뀌고 나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지. 이때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이면 훗날 저 건물 요놈이 경매가 돼요. 경매가 됐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거용이었어 아니었어? 주거용이었기 때문에 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아 자신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배당을 받아 이거를 최우선 변제라고 그러는데 최우선 변제 해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주거용이냐로 따진다. 여러분 593페이지 판례 3번이 있어요. 593페이지 판례 3번 위에 있어 위에.
찾았어요? 외학집이 있는 분들도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읽어볼게요. 3번 첫째 줄 끝에 점포와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밑줄 점포와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끊고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요게 계약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면 된다. 그 이 판례예요. 판례는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읽어주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읽어주는 판례들은 별표를 하셔야 돼. 주로 중요한 걸 일부러 읽어주니까. 자, 책은 됐고 여기 보세요. 주임법은 보증금 제한이 없다. 많든 적든 다 적용된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법이 적용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데 일부만 영업용으로 이용되지만 전체적으로 주거용이야.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반대로 다방을 영업할 목적으로 건물을 빌렸어. 다방을 하려고. 다방이 뭔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방이 뭔지 몰라요? 옛날 커피숍이야. 별다방? 옛날에는 역전마다 있었어. 그래서 역전다방, 역전다방 다 있었지.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죠? 삐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집 전화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고 서울역에 나가고 무슨 역에 나가서 만나잖아. 그 시절에 있던 다방이 역전다방입니다. 다방을 영업할 목적으로 건물을 빌렸는데 그 다방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는 거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근데 주된 용도가 다방 영업 목적이기 때문에 주임법의 적용을 못 받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그다음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또는 우리나라 동포지만 외국 국적이잖아. 여러분,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동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중국 국적이에요. 그리고 옛날 무슨 고려인이라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우리하고 혈통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국적은 다 그 나라 국적이야. 근데 그린들이 우리나라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외국인 거소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인정해주고 그 임차인들도 똑같이 보호해주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원래 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연인에게 적용하지. 왜 그래요? 사람이어야 먹고 자고 먹고 잠자고 생활을 하잖아. 씻고. 법인이 생명체가 아니잖아.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지 않지. 그러니까 원래는 법인에게는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법인에게는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그 세 가지 법인을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593 밑으로 내려가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자, 다음의 법인의 밑줄 쳐요. 다음의 법인, 이때 다음의 법인은 뭐냐? 박스로 내려가 봐. 박스 안에 보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밑줄 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니은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밑줄.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법인이 있는 거야. LH공사, 지방공사. LH공사, 지방공사. 요거는 법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위로 올라가면 자,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즉 LH공사가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면제도 인정을 합니다. 동남의 4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밑줄 쳐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이걸 줄여서 중소기업법인이라고 그래.
거기다가 써요. 대기업법인 X라고 써요. 대기업법인 X. 그러니까 대기업은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는데, 이 중소기업법인이 잠깐 주목. 옛날에 영등포, 물레동 막 이런 데는 조그만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 외곽 쪽에. 근데 사람들이 점점 서울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지, 아파트 막 들어서니까 그런 공장을 했던 사람들이 좀 사이즈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평택, 당진 다 내려간 거야. 그럼 당진으로 내려가면 서울에 살고 있는 근로자가 당진까지 출퇴근해야 돼. 매일같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당진에 아파트 2채, 연립주택 2채 이렇게 빌려, 회사가, 법인이. 그래서 그걸 숙소로 쓴다면 숙소. 그래서 직원이 거기다 주민등록 해놓으면 그 회사가, 그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야.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숙소잖아, 숙소.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즉 대항력이 생긴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최우선 면제가 없어요. 왜?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하고 여기 보세요.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 콘도 3박 4일, 펜션 2박 3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는 적용되지 않죠. 봐봐. 임대차. 대차는 대차인데 임대차 적용되지만 대차는 대차인데 사용대차. 무상으로 사용하니까 법 적용이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는 법 적용이 없으며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임대차 들어봤죠? 임대차의 이임이 돈이란 소리예요. 돈. 그러니까 임료를 낸다, 돈을 낸다, 사용료를 낸다 그 말이잖아. 대는 빌려주다, 차는 빌리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죠. 대 빌려주고 빌린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 그런데 임대차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보증금이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이 있지. 그리고 차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만 우리 육지에서는 월 차임이 보통이고요. 월세. 제주도는 연 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보통 월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월 단위로 급여를 받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걔는 주급이 얼마 이런 말을 쓰고요. 주급. 우리는 월급이 얼마 그러지. 그래서 영국 그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하고 있는 손흥민 그런 애들도 주급이 얼마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조금씩 틀리죠. 근데 우리는 보통 월 차임 그래.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등기가 됐어도 임차권이고 등기가 안 됐어도 임차권이야. 이건 임대차야. 그런데 전세라는 게 있어요. 전세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집을 말하죠. 자, 전세 보증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월 차임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리고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거고, 미등기 전세, 이걸 다른 말로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또 달라요? 왜하고 틀려? 틀리니까 섞겠지 여기다가. 전세권은 전세금이 있어.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필수여 임의여? 다시 지상권에서의 지류는 필수적이여 임의적이야? 지상권에서의 지류는 임의적이죠. 지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수잖아. 그 다음에 차임이 따로 없고요.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죠. 이런 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이죠. 그런데 얘네는 뭐예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을 봐봐.
이 법의 이름이 뭐야?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이요. 그러니까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한단 말이야. 이거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도 보호를 해주겠다 그거야. 그런데 이거는 보호가 안 되지. 주택의 전세권은 주임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적용받아요. 여기까지만. 여기다가는 따로 실어놓지 않았네. 일단 594페이지. 594페이지 가로 3번 밑줄 쳐요.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 전세 계약에 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준용한다가 뭐냐면 끌어다가 쓴다 그 말이야. 끌어다가 쓴다. 오케이? 끌어다가 쓰니까 적용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다가 써요. 가로 3번 위에다가 전세권 적용 X라고 써요. 전세권 적용 X.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깐 주목하시고, 여러분 민법 배우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민법 배우는데 민법은 몇 개의 편으로 나눠져 있지? 5개 편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민법 총칙이 있어요. 총칙 중에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앞에 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연인, 법인, 물건, 부동산과 동산, 원물과 종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3조 여기부터 시험 범위야. 103조, 104조 폭리행위, 105조 비진입 표시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물권 편이 있죠. 물권에 가게 되면 소유권 나오죠. 소유권 나오고 점유권 나옵니다. 그리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전세권은 뭐야? 물권이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지. 그리고 채권편에 가게 되면 채권에 14개의 계약이 있어요. 여기 계약을 보게 되면 증여계약, 교환계약, 매매계약, 그리고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계약, 위임계약 쭉쭉쭉쭉쭉 해서 14개의 계약이 있다고. 여기 있잖아,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얻어지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물건은 약해. 세고, 채권은 약하지. 그래서 요 놈을 보호하려고 법을 만든 거야. 자, 이걸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택의 전세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 맨 밑에 6번. 시작. 물권인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셨나요? 여기까지 1교시를 마치고 쉬었다가 주임법 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